네, 이번 코너 마켓 플러스입니다.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가 이제 7월에 FOMC 의사를 공개입니다. 7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의 시점, 속도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뿐이 없는데요. 연준의 목표는 한 2%, 약 2% 정도 되고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좀 추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4% 정도 유지해 보겠다. 그런데 중고차 가격은 확실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는 또 약간 머리를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출구 전략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금리 전문가 신한은행 IPS 그룹의 오건영 부장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좀 기다렸습니다, 고 부장님. 예. 그 여러 방송에 많이 출연하셔서 네. 우리 그 일반 투자자한테 해안을 좀 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 질문이 보통 질문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긴장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피크아웃 가능성이 이제 트렌드 포스로부터 이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뭐 아무래도 팔 수 네. 있고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네. 그거는 우리가 뭐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들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론은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당분간 이런 유동성의 흐름 계속 될까요? 이거 뭐 맞추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유동성 흐름을 보면은 외환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가장 좀 뚜렷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금리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환율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 성장과 금리입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성장의 불균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성장의 불균형은 어디와 어디냐면은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이죠.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약한 편이죠. 신흥국 같은 경우는 백신의 보급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성장에 강한 곳으로 자금은 흘러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성장세가 강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오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된 다음부터 신흥국에서 미국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좀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의 공급을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치의 강세 내지는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일정 부분 상승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은 성장도 강하게 되고 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에요. 미국 쪽으로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의 리스크라기보다는요. 다른 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갈 때는요. 다른 나라의 통화가 약세로 갈 때는 우리나라도 수출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키 맞추기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고 약세가 될 거라는 통화보다는 달러 강세에 기대를 하려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테이퍼링 이슈가 상존하는 이상에는 이런 흐름은 당분간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1177원 원달러 환율 한번 보여주시고요. 정도 되는데 사실은 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석학도 네. 사실은 환율의 움직임을 맞추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테이퍼링 우리가 이제 제가 첫 질문에 우리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 동안 테이퍼링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1.7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뭐 1.19까지 갔다가 지금 네네. 다시 1.3 부근에서 네.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테이퍼링이 이제 우리가 이만큼이나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반영됐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 일정 수준은 소화한 건 맞지만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네네. 테이퍼링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플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중에 카시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되게 굉장히 비둘기파에 속하시는 분인데 네네.
이분조차도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다라면 테이퍼링 자체를 좀 서두르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냐, 서둘러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점이 빨라지게 되면은요, 테이퍼링이 당연히 끝나는 포인트도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말 정도에 테이퍼링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쩌면 내년 중반에도 끝날 수 있고, 테이퍼링이 끝나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역시 빨라지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후속 작업까지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테이퍼링이 이번 고용 지표를 보면서 좀 빨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좀 우려 포인트가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테이퍼링을 견딜 수 있는 성장이 되게 중요한 건데,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성장이 강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런 테이퍼링에 과연 견디겠는가, 그 정도로 속도가 빨라진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게 우려점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 시점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정확히 잡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델타 바이러스 변이를 때문에 영국이나 이제 뭐 미국도 사실은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국민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서 그 백신을 맞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넘쳐 흘러나지만 맞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나 시흥국이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백신이 좀 모자라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이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말레이시아의 무슨 반도체 공장, 이제 8인치 반도체 공장인데 반드시 필요한 공장이거든요. 요새 8인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건 돌아가지 않으니까 예, 이제 수급의 문제가 있고 유통의 문제가 있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산업에 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금리가 테이퍼링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고 그렇다면 금리를 더 일찍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런데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가 금리와 주식의 그래프를 한번 맞대어 보면 금리가 상승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예,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뜨거워지는 겁니다. 물론 그게 항상 100% 맞지는 않아도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금리 인상이 빨리 오면 아, 이거는 아니다. 라고 주시장에 큰 조정이 올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에 대해서는 금리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금리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낮고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나타났을 때 받는 충격이 굉장히 강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굉장히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금리와 상관없이 굉장히 성장이 탄탄한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 탄탄한 성장이 금리의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성장 같은 경우는 이번 고용지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죠. 약간의 테이퍼링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고용지표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의 불균형,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서의 견뎌내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죠. 신흥국의 성장이 주춤했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시차를 두고서 미국의 성장도 일정 수준은 주춤해지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오건영 부부장님, 그러면 그냥 간단한 질문 할게요. 재밌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기승전 백신이네요? 아니요.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도 있겠지만은요, 이 성장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도 쓸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만도 벌써 3조 달러가 넘는 규모로 들어갔는데, 다른 신흥국 같은 경우는 돈을 그 정도로 풀었을 때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부양책 소식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추경 얘기가 나오지만은 다른 신흥국에서는 재정 적자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경기 부양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플로우를 보시면은요, 인프라 투자에서 1조 달러가 통과됐다, 3.5조 달러가 추가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선진국들처럼 경기 부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국가들, 이런 경우에는 델타 변이가 나오더라도 성장이 주춤해지는 것을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일정 수준은 상쇄를 시킬 수가 있죠. 이런 부분도 좀 아울러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뭐 통과가 좀 지연될 수도 있지만 3.5조 달러의 추가 인프라 법안 민주당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조금 공화당이 살짝 삐진 것 같은 그런 생각 좀 들어서 이거를 뭐 동의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좀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면 그럼 물가가 뭐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까? 뭐 물론
주식 투자자들은 시클리컬, 소위 말해서 경기 민감주 사면 됩니다. 네. 관련주를 사면 되지만 전체적인 거시 경제 상황 어떻게 네. 말할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태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이어가면서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온 경기 부양책들이 굉장히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이 많았습니다. 일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일회적으로 확 던지는 그런 경기 부양책이 많았는데요. 지난해 4월 코로나 직후에는요. 2.2조 달러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작년 말에는 9천억 달러, 올해 초에는 1.9조 달러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일회적으로 큰 금액을 한꺼번에 넣어줬고요. 이 금액들은 실제로 개인들한테 수표책으로 지급이 되면서 소비를 자극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 조금 다른 게 첫 번째는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교육처럼 생산성을 제고하는 쪽이 흘러들어가는 면이 강하고요. 두 번째는 일회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8년 내지는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을 같이 보셔야 되냐면은 이게 한 번에 몰려 나오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과거의 경기 부양책과는 약간은 결을 달리하고요. 생산성의 제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나쁜 뉴스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요. 네. 단기적으로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형태의 경기 부양책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생산성 제고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다만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포인트인데 이게 과연 언제 통과가 될 것인가? 그리고 공화당에서 얘기를 하는 그 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3.5조 달러가 어떻게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쪼그라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슈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기 부양책은 사실은 좀 말을 바꾸면 네. 골디락스성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성의 제고에 성공한다는 그렇죠. 그 말씀이 맞는 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런 경기 부양이라는 것은 결국엔 기승전 고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용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네. 일단은 7월 말인가요? 제가 네. 이제 대략 보니까 제가 숫자를 까먹었지만 한 20 몇 개 주가 그 실업수당 지원을 이미 종료했고, 종료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9월 때면은 이제 다 종료할 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돈을 정부에서 주지 않으니까 취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7월 달 고용 지표까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7월 고용 지표가 94만 명 정도 발표가 됐고요. 네네. 94만 명 발표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월 달에 94만 명인도 그리고 94만 명이고 6월 달에 원래 85만 명에서 이게 94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달 연속으로 90만 명대, 그러니까 두 달 연속으로 100만 명대가 나온 거죠. 그러면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 되면은 100만 명으로서 어느 정도 추세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기대감을 갖다가 확인시켜 줄 수 있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미국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테이퍼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루트를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요. 네. 예, 시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뭐 우리 꼭지를 갖다가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오건영 부부장님이 뭐 자주 나오시는 분이 아니니까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자, 파월 예. 이분이 조금 약간 비둘기적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이제 다음에 혹시 바뀌시나요? 어떤가요? 이제 연임 얘기가 네. 이제 연임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파월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뭘 보실 필요가 있냐면 파월 의장이 여태까지 해왔었던 어떤 업적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는 것들보다는 금융 규제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완만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엘리자베스 워런과 같이 금융 규제에 대해서 되게 강성인 분들은 파월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니냐. 금융 규제를 좀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근데 부부장님 네. 엘리자베스 워런 그분 되시면 주식시장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 네. 되시면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쪽에 대해서는 좀 네. 약탈적인,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해서 네네. 약탈적인 금융 규제, 약탈적인 이제 금융 제도를 갖고 네네.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 판사 출신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버드에서 파산법을 가르치신 네. 분이고, 그래. 네. 이게 의회에서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거의 뭐 그 금융가들한테는 굉장히 좀 저승사자 같은 역할들을 네네.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조건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있었던 미국의 어떤 그 금융 규제 완화 이런 쪽의 행적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일침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파월에 대해서도 좀 견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 청자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네. 사실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투자를. 예. 저는 이제 방금 네. 전에 이제 종목에 말씀해 주실 때 네네. 일부 현금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좋든지
그리고 아무리 주식시장이 좋더라도 일부 현금에 대한 니즈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분산 투자의 맥락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분산 투자라고 해서 막 깔아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의 시나리오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강할 때는요.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많이 가지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장주라든지 장기 채권에 대해서 좀 비중을 높여주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좀 보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처럼 매크로 쪽에서의 변화가 큰 그런 시나리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좀 같이 감안을 해서 이런 가능성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시크릿콜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에 대해서 조금은 좀 경계감을 가져가는 네. 그런 형태의 투자 전략으로 분산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조언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보다는 뭐 사실은 딱 부러져서 얘기하면 네. 지금 뭐 살짝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예, 시클리컬을 좀 선호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제 그죠?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아, 그래요? 그동안 이제 수년 동안 시크릿컬이 네.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고 성장주가 좋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11월 이후에 백신이 나오고 성장에 돌아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니까 시크릿컬이 올해 5월 달까지 굉장히 네네.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저는 성장주와 가치주, 그러니까 성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에서는요. 네. 줄다리기를 이어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흐름이 이어졌었을 때는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도 고른 자산 배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하. 네,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소위 말하는 예, 바벨 전략.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IPS 본부 그룹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